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서울 반포동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올해 73 되시는 김남길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대한민국 어르신분들이시라면 모두 다 겪어보셨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밀레니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뼈아픈 고통을 주었던 그 IMF 때로 시작되는데요. 국민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두 남자의 인생이 IMF라는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한 젊은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자, 그 파란만장한 김남길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시청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니어 황금사연의 17번째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길입니다. 현재 서울 반포동에서 살고 있고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올해 73살이고 벌써 제 이름이 신문에 실린 지도 3년이 지났네요. 반포동 건물주 세금 포탈 혐의 검찰 송치. 그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들도 아내도 신문을 보고는 말을 잃었었죠. 강남의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저희 며느리만 유독 차분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일을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이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 되었던 그 한순간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7년 11월에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거절했던 그 날에 대해서 말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97년 11월이었습니다. 환율이 2,000원을 넘었던 그 시절, 이 나라는 미친 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IMF. 그 글자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매일 회자되고 있었던 날이었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은행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거리마다 실직자들이 헤맸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살 관련 뉴스가 매일매일 방송되었고 실업자들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렸던 그런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날들을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절, 강남의 땅값이며 집값이며 폭락했고 제가 가진 자본으로 사들이면 몇 년 뒤에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눈치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원칙이었습니다. 약한 자의 고통을 기회로 만드는 것, 나약한 자들의 눈물을 제 재산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 그렇게 천천히 계획을 세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의 처인 강고은과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그때 현관에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은 바로 제 오랜 친구였던 박창수였습니다. 저희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 중학교도 같은 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대학교는 따로 갔지만 서울의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았었죠. 그런 친구가 갑자기 불쑥 나타났던 겁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가 본 것은 더 이상 제가 아는 창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수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제가 알던 창수가 아니었거든요. 내 기억 속에 박창수란 친구는 밝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미팅에서 만난 여자친구 가지고도 자랑하고 자기 회사가 잘 된다면서 신나게 떠들었던 그런 쾌활한 친구였습니다. 축구도 제법 잘했던 그 친구, 술자리에서 제일 먼저 웃는 그 친구. 하지만 그날 거실에 들어선 창수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옷도 다를 대로 달아 있었고 얼굴은 상당히 여여 있었습니다. 손은 자꾸 떨리고 있었고 그가 내 소파에 앉는 순간 그 몸에서는 공포라는 냄새가 정말 풍겨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미 죽음 직전이었다는 걸 말이죠. 마치 절벽 위에 선 사람처럼 그 마지막 한 발을 내딛기 전에 그런 상태라 생각되었습니다. 남기라.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간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떤 일에 쫓겨오다시피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옆에서 제 와이프 강고은이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창수를 흠칫거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계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의 남자를 보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테니 말이죠. 남기라, 지금은 상황이 좀 복잡해서. 창수가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같았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려워졌거든, IMF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래도 정말 잘 나갔는데 말이야. 요즘 싱크대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물론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은행 출혈도 심하고 시공사들끼리 납기를 미루니까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어.
그가 하소연을 털어놓고 있을 그 무렵 제 처는 저에게 실끔실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온 것을 눈치를 챈 거였죠. 그래서 말인데 남기라, 내가 네 도움이 정말 필요해. 정말 다른 곳은 다 거절당했어. 은행도 이제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주고 우리 사촌이며 팔촌이며 다 내 전화를 안 받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해버린다는 거지. 마치 내가 전염병 같은 것처럼. 그런데 남기라, 너는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 가장 괜찮잖아. 들었어. 강남에 건물도 사고 좋은 일도 하고 있다고. 우리 다 어렸을 때부터 잘 지낸 친구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허술한 옷의 소매로 눈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남기라, 이렇게 와서 정말로 미안해. 근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집에 가면 아내도 어떤 얼굴로 봐야 될지 모르겠고, 또 우리 딸 있잖아. 딸 앞에서 아버지라고 내가 뭐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가 목을 꿀꿀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5억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5억이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 돈으로 최소한의 너의 출혈을 막을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겠니? 그럼 너의 사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어? 그러자 창수가 말했습니다. 5억만 빌려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 약속할게. 우리 그런 친구 사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 5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제 반응은 한편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즉시 계산기가 돌아갔죠. 5억이면 강남에서 그 당시에 좋은 평수의 아파트를 4채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혹은 좋은 위치에 땅도 살 수 있었죠. 그때 당시 땅값이 반으로 떨어져 있었고 이 위기가 지나면 다시 떠오르겠지.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 투자를 한다면 가정을 하면 5억이면 그게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한 번에 거대한 물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였어요. 솔직히 창수가 친구긴 하지만 그 기회가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창수 씨 지금 뭐래? 와이프가 물었습니다. 사실 그날 와이프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창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가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창수 씨, 죄송하지만 사업상의 손실을 친구한테 메워달라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무정했습니다. 마치 사무실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말하는 그런 톤이었죠. 아니, 창수 씨 회사 그 정도면 망했잖아요, 사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5억을 빌려준다고 해도 막말로 창수 씨 그 돈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창수 씨 못 갚으면 반대로 우리 남길 씨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돈을 빌려주는 건 좋은데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친구의 얼굴은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사실 안 된다는 거절의 신호였거든요. 제 아내가 거절을 하고 있었던 거고 남편인 저는 그것을 막지 않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저는 그때 입을 열지 않았죠. 창수의 편을 들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신 와이프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그 와이프의 말이 전부 제 딴에는 그럴싸하고 합리적이었거든요. 사업의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 사이에 친구라는 이름 말고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장수야, 정말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창수의 눈동자는 이미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거절에 저의 미안함은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뒤늦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절을 하지 않는 사람의 관례적인 위로였을 뿐이고 마치 음료가 쏟아졌을 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수가 일었었을 때 제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지만 혹은 5억을 빌려주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반대를 무시하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수는 그렇게 저희 집 문을 나갔고 저는 그래도 잘 버텨봐라 라는 말도 솔직히 못 해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떠나보냈던 겁니다. 10년 넘은 지기를 말이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제 마음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창수의 기사였습니다. 싱크대 제조업체 대표 박창수, 극단의 선택. 그 말을 읽는데 몇 초가 걸리더라고요. 극단의 선택. 그게 뭐지? 내가 아는 박창수가 자살을 했다는 말인가? 새벽 서대문구 본인의 자가 아파트에서 목을 맸다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어린 딸 장미와 그의 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그 얼굴들을 봤을 때 제 몸 전체가 냉동실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래도 친구 창수의 장례식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창수의 딸 장미를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게 되었죠. 저는 장미에게 어떠한 위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제의 결과가
정말 이런 비극을 가져다 줄 거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차마 어제 도와달라며 저를 찾아왔던 창수를 그렇게 차갑게 돌려보냈다는 말을 딸 장미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장미에게 아저씨는 너네 아빠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힘드니 그저 너가 잘 이겨내길 바란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장례식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창수의 죽음이 조금 저의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을 그 다음의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동창 민철이에게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수의 와이프마저 며칠 전에 자살을 했다고 말이죠. 솔직히 그 말에 저는 정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간을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창수 와이프가 며칠 전에 죽었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제 와이프 고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남길씨, 그건 그 사람들 팔자잖아. 당신은 나와 당신 아들이나 신경 써야지. 그렇다고 그렇게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넌 사람이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사람이니?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저는 겨우 술독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저를 한없이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 동수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없이 울고 있던 동수의 모습에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와이프와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수가 죽기 바로 전날 저희 집에서 제 와이프의 말에 제가 휘둘리지만 않았더라면 최소한 창수의 가정이 저렇게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을 건데, 물론 제 자신도 그날의 잘못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옆에서 너무 매정하게 창수를 몰아세웠던 와이프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박창수가 죽기 바로 전날 제 거실에서 일어났던 일은 사실 제 역할이 작다고 볼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침묵했을 뿐이지만 그 침묵은 가장 강력한 거절의 형태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내 강고은은 박정수를 강하게 몰아냈었고 저는 그것을 단지 허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그 선택에 제가 서명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합리적인 판단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녀의 반박에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창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그 고통에 어떤 감정적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창수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그녀의 반응은 다른 사람 팔자였다는 그런 대답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대답은 단순한 냉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성의 부재라 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여자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깨달았던 거죠. 이혼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많았고 감정적인 상처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동수의 눈물이 제게 준 깨달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내 아들의 아버지로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창수와 그의 딸 장미를 위해서라도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수가 죽은 지, 그리고 제가 아내와 헤어진 지도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에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IMF 이후 회복된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강남의 일대에서는 꽤 이름 있는 건물주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 몇십억을 넘을 때쯤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의 돈의 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만 중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대사업 전문 법인을 설립했고, 그 법인의 대표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돈 밑에는 제가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창수라는 친구의 목숨값, 그리고 그 아내의 목숨값이 그 아래 깔려 있었던 거죠. 그 25년 동안 저는 박장미라는 친구의 소식을 몇 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꽤나 명석했는지 서울대 법학에 입학을 했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죠. 그 이후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 동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것저것 일을 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뜬금없이 절 찾아왔었습니다.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니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그 친구는 바로 창수의 딸 박장미였습니다. 30대 중반에 이제 법정에서도 이름이 제법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로펌 회사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그런 신부감을 제 아들이 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간곡한 결혼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용인해 주었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그저 그 두 부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장미가 저를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자연스럽게 그녀가 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어머니는 또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하게 된
아들의 방 안에 있던 일기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내용을 알게 된 뒤 며느리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빛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뒤론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 깊은 검은 물이 흐르는 것 같다는 그런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를 모르게 며느리는 제 서재 서류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더라고요. 제 집에 있는 저의 서재에는 조그맣게 CCTV를 설치해 놓은 뒤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기록을 메모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그리고 저의 개인 장부도 수시로 사진을 찍어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내 죗값이라는 걸. 그리고 이 아이가 취하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1년 뒤 검찰 고발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세금 포탈, 뇌물수수, 위조 서류 제출, 적발된 금액은 2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아침 그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저희 집안은 온통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왔고 동수는 충격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 장미는 거실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두 3일 전 장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 10시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집의 모든 불이 꺼져 있을 때 그녀 혼자 제 방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그 눈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아버지가 어떻게 운명을 달리하셨는지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당신에게 5억이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죠. 장미는 침대에 앉아서 조근조근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때 거절하셨어요. 그 당시 동수 씨의 어머님 때문이었던 것도 저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거절이 제 아버지의 목을 매게 했죠.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도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돌아가시긴 했지만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남들보다 법을 더 잘 알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법 공부를 하면서 정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너무나도 미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실은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수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유서에는 저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남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든이 다 된 늙은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의 무게를 한 번에 토해내듯이 미안하다 장미야, 정말로 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게 했다. 내 한마디 거절이 아니라 내 아내의 마지막 반대를 내가 그때 반대를 뿌리치고 너희 아버님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겠지만 너무나도 너에게 큰 죄를 졌구나. 그 모든 게 내 탓이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니. 너네 아버님을 다시 살릴 수는 없겠지. 그리고 너의 어머니도 다시 살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너무나도 미안하다.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주었구나. 저의 그 간절한 후회와 사과가 장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제 하소연이 끝난 뒤로 장미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유언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몸 전체가 떨리더라고요. 그건 죄책감의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였습니다. 어쩌면 그건 저에게 사면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사면 말입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검찰 수사는 계속되었고 저는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했고 판사 앞에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제 변호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법정에서 합의를 주선했고 형량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그 일이 있는 뒤로도 동수는 여전히 제 며느리 장미를 사랑합니다. 지금 저는 83살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에 맞는 형벌을 받고 얼마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이후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장미가 운영하는 법률지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아들을 돌보고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제 돈이 이젠 다른 누군가의 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게 제 최선의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장미와 동수와 함께 창수의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창수의 무덤을 쓸어내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장미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 용서했어요. 아빠도 용서해 주실 거죠?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낳은 파국과 죄책감 속에서도 반성을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큰 죄일지라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과거에 큰 죄를 지었던 일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용기를 갖고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셨다면 꼭 더 늦기 전에 그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또한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이 끝나기 전에 속죄를 할 수 있다면 최소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사연의 나레이션 강동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